안녕하세요. 여기 요새 우리 대학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과가 어떤 거냐 혹시 알고 있어요? 제일 선호하는 학과요? 아무래도 취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술 쪽인 공학 쪽이나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쪽 이쪽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전문직 쪽은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또 이공계에 좀 공부 좀 잘한다는 학생들 얘들은 전부 의대를 갔잖아요. 맞아요. 예. 전국에 의대가 쫙 깔고 그 밑에 이제 공과대학이 좀 차지할 정도. 지금은 어떤가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요새는 원체 우리 그 젊은이들 취업이 어렵고 또 이제 의학 분야는 넘어져 거기도 너무 많은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과대학이 많이 좋아졌대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우리가 네.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이렇게 생활에 편리하게 그렇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네.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더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류 국가가 되려면 이렇게 공과대학을 젊은이들이 네. 많이 가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과 교육에 관련해서 좀 정통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공학교육학회 김광선 회장님 함께하죠.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특허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래되셨습니까? 네, 오래전에 예. 국방부 방위산업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대학으로 오셨죠? 네, 네, 네. 언제 옮기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예. 공무원이 되고, 제가 원래 이제 공대 졸업생이니까, 예. 예, 공대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예. 대학원 과정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미국 회사에 좀 근무하다가, 예. 한국의 그 삼성으로 다시 와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학으로, 한 20년 전에 대학으로 갔습니다. 네. 공대 쪽에 인재가 부족 현상이 좀 해결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은 처음에는 사실은 미국 시스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좀 따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시스템을 이렇게 좀 따라를 하면서 상당히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어떤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굉장히 외국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빨리 배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현장하고 괴리가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괴리가 예. 됐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산업이 그래도 발달을 했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의 그 우수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 SK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게 다 결국 뭐 공학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공학교육에 한 2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가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배우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우수한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어떻게 그 사회에 좀 공헌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수한 학생이 왔고, 조금 공학교육 시스템은 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빨리 뒤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그 미국식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공학 시스템이라는 게 이론 위주 네. 뭐 이런 얘기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기술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학 교육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그렇죠. 강했던 예. 거죠. 강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의 적응 능력이 이제 부족한 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이 현장의 적응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을 하려면 이 공대의 실험 실습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 투자가 많이 돼야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환경상 또는 교육 환경상 사실은 투자가 일본만큼이나 미국만큼이나 독일만큼이나 이렇게 지원이 안 됐던 거죠. 예. 아직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투자가 되려면 어차피
그 실험 실습비나 이런 공대 쪽에 투자가 되려면 그 납부금을 많이 받거나 네. 또는 정부가 도와주거나 네. 둘 중에 하나 하든지 또 하나는 우리 그 졸업생들이 도와주거나 그렇죠. 뭐 돈이 세고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납부금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정부가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도네이션도 안 내고 그런 거 참 어렵겠네요. 네. 그 해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마침 어느 그 주립대학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의 주립대학이죠. 미국의 주립대학이 굉장히 한 3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메이저 주립대학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한 20%래요. 20%. 나머지 80%는 기업에서 도네이션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업생들이 도네이션 해서 받은 돈으로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그래도 많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비하면 한 60%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도네이션이 없는 거죠. 네, 그 기업의 도네이션도 없고 졸업생들 도네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미국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그 미국이나 일본의 독일의 공과대학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초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학교육의 제가 얘기하는 공학교육의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선진국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는 공학교육의 생태계가 아주 구축이 안 됐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요 스카이 대학으로 저기 명칭되는 그런 대학들은 네. 기업들도 연구소도 지어주고 말이죠. 각종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방대학이라든지 네. 2, 3류 대학으로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네. 관악산 전부를 지금 뭐 연구소가 네, 네. 차지하고 있는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대학이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사실 세계적인 제품이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사실 엔지니어는 어느 회사를 가나 큰 기업을 가나 작은 기업을 가나 서울에 있는 기업을 가나 지방에 있는 기업을 가나 결국은 세계적인 제품을 그 기업이 만들어내야만 이 기업이 이 글로벌 되어 있는 이런 국제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대학 졸업생은 우수하고 어느 대학 졸업생은 우수할 수도 있지만 또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실력이 없는 사람을 중소기업에 보내면 그 중소기업은 그걸 죽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어느 정도 엔지니어 졸업생을 딱 그렇죠. 받게 되면 그 수준은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졸업생의 한 50에서 60%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졸업을 하고 그건 통계적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미스매치에 의해서 기업에서 원하거나 또는 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스매치가 돼서 결국은 그 졸업생은 많이 배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그 분야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공과대학의 각각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독특한 환경인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졸업생들도 기부금을 안 내고 이런 경우에서는 당분간은 초창기에는 정부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공부를 했던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굳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렇게 좀 굵직한 국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더 욕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또 고려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가장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설득을 시켜야지 된다고 하나 아니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지 된다고 하나 그런 방법이나 개선도 할 그런 계획도 또 있으신지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대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학생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 많이 주고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에 가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면은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누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그 월급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그 중소기업이
그만큼 부가가치를 더 창출을 해서 네. 고급 엔지니어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이거에 어려운 되는데 문제네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그런 됩니다. 부분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네. 따지고 보면 그 대학에서도 엔지니어로 중소기업 갈 만한 사람 뽑아서 네.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네. 기업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산을 시켜야 네, 네. 그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업 입장에서 혼자 데려오라는 건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당장 못 그걸 수 네,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자금 투입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본이 그쪽으로 쏠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공학이 왜 중요한지 먼저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네. 교육공학이 이 사회 전반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네. 그 이 공학교육은 그 어찌됐든 간에 이 과학기술, 우리 그 자연과학, 네. 자연과학의 그 이론을 저희가 이제 관찰에 의해서 터득한 다음에 그거를 그 응용을 해서 예. 우리 그 인류에게 편리하고 또 아주 편안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나 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게 엔지니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과학의 그런 현상을 만 가지고는 또 우리 인류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양쪽을 우리 인류 사회도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도 좀 알면서 양쪽을 이렇게 링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공학교육에서의 큰 흐름은 양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학교육 학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시려면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의 이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컨설팅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제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악된 문제가 우리 인류 사회에 이제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기술 속에는 이제 과학기술과 이런 기본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이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공학만을 쳐다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넓은 분야를 또 다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공학교육 학회에서는 그런 그 교육 커리큘럼부터 교육의 방법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의 뭐 에틱스 같은 어떤 윤리성,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우리 컨설팅 하시는 것처럼 또 그쪽에서 또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능력, 이런 것까지가 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교육이 공학교육입니다. 전부 우리 그 소위 공과대학은 다 그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모든 저희 이제 공학교육 학회는 주로 이제 공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학장들, 공대 학장님들, 그다음에 학과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공학 교육 중에서도 또 이제 교육학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대학에 있는 공대 교수님들은 다 사실 교육자입니까? 그렇죠. 원래는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 연구의 결과를 교육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거지, 오로지 연구를 위한 연구는 대학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 하면은 그냥 연구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공대 교수만은 사실은 순수한 연구자가 돼서는 저는 공대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공학교육학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그 학회에 요청을 해서 그걸 대학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대 같은 경우도 뭐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 전기 이렇게 또 각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문 분야는 이제 그 분야를 심도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공학교육학회는 이 공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컨텐츠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또 이제 나름대로 그 학회에서 하고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그렇죠. 그 효과를 발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이제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대생의 결국 배출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달라.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그런 걸 링크 시켜주는 역할도 이제 학회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여튼 우리 학회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 공학교육 쪽에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컴플레인을 많이 불평을 많이 하면서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참 아쉽죠. 요새 그런데 그 노동부에서요. 네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NCS, 국가 표준 능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학교육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학회에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도 최근에 그 NCS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공학교육 학술 대회에 NCS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NCS라는 것도 있고 뭐 IPP라고 일학습 병행 그렇죠. 프로그램,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요즘 우리 그 전부터 쭉 그 가져온 기술사 제도, 자격 제도,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공학교육에서는 또 공학교육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공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또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대학들마다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증을 지금 이제 받아야 되지만 그게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도 그냥 갑니다. 지금 이제는 못 받아도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학교육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산란스럽게 좀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서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학술 대회는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NC에서도 하나의 큰 장점이 있고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자격제도도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고 그동안에 쭉 쌓여진 그런 어떤 그 역사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게 또 있어서 과연 공학교육 인증과 자격제도와 그런 컴피턴스의 스탠다드들이 사실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면 얼마나 학생들한테는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NCS의 스탠다드, 내셔널 그 컴피턴스 스탠다드의 개념은 그동안 이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자격증은 따로 놀고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은 또 따로 놀아서 이거를 교육은 또 따로 교육은 또 따로 놀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기업에서 원하는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바람직하려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NCS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뭔가 검증하는 그런 거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산업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산업 중에서 뭐 자동차, 조선 가다가 계속 물러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은 전혀 안 바뀌잖아요. 문제는 안 바뀌는데 그 공학교육이 바뀌어야 그게 서포트할 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부분 해결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공대생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 입학생을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는 데는 한 10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사회가 엄청 막 지금 뭐 5년 후, 2년 후, 3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10년 후에 있는 애들을 지금 가르쳐야 되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커리큘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그 예측되는 그런 산업,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의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서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공통적인 부분 플러스 이제 융합사회로 가면서 뭐 융합 분야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만은 기본 지식 플러스 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어떤 기술이 이렇게
그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교육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컨텐츠도 계속 어떻게 보면 변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유연하게 돼야 됩니다. 유연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서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면 나라가 확 바뀌어버리면 공학교육 시스템도 공학 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공학교육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저 공학을 보면 저는 이제 저도 공대 교수를 쭉 만나본 문제는요. 그 교수님들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 너무 애착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융합 창조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융합돼야 되는데 애착이 많다 보면 융합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문화를 고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게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교육 학회의 역할이 네. 우리 그 공대 교수님들, 특히 그 이 공학계통의 교수님들은 자기 분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교육 중에 하나가 뭐 교수법, 예. 뭐 또 교수윤리법 또는 뭐 융합을 통한 학술대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수님들 보고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다 참여하려면 저희가 공짜로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이제 해드리려면 교수들이 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내면서 또 교육과정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 쪽의 지원은 사실은 이게 좀 사이드, 기존에 이제 이쪽 R&D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 약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본인들도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좀 그 문화 운동을 좀 해서 많이 참여하시도록 이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일을 비롯해서 정말 회장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할 일이 같아요. 많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네요. 이제는 우리가 쫓아갈 모델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모델 쫓아가고 일본 모델 쫓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 나름대로 이제 창의적인, 우리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모델을, 공학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이 공학교육 모델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 쫓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엔지니어는 세계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우리 스스로도 이제 변하고, 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저 또한 열심히 뛰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학교육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